2016년서부터 이후에 미국은 한 번 대선에서 지게 되면요 결정적인 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상하원을 장악한다라는 의미는 무시무시합니다. 헤게모니를 혹은 국가 이익을 유지해야 되는 나라들의 운명이 지금 째깍째깍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고요. 더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과연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 결과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국 정치 전문가인 경희대 미래문명원 안병진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그러면 당연히 공휴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대선도 어디는 공휴일이고 어느 주는 아니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우리나라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단방제 국가, 지방의 권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중앙 정부의 어떤 말단 브랜치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는 왜 각 그 동사무소가 다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동사무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다 보니까 주 차원의 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의 헌법 그리고 각 주마다의 독자적인 정부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미국의 출발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각 주 차원의 독립성을 강조해서 연방 차원에서 무슨 공휴일로 제정한다 하는 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미국인의 정서에는 그게 굉장히 거부감이 들리는, 그러니까 각 주별로 알아서 하자 이런 어떤 태생의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미국 같은 나라에선 더욱더 뭔가 투표율 같은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표율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거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걸 차지하는 게 유권자 등록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러니까 미국 현장을 알아야 되니까 선거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딴에는 이제 뭔가 멋있는 선거 전략 이런 거가 제가 이제 특화된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본부장이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길거리로 내몰더라고요. 그래서 문 녹화하면서 저기 유권자 등록해 주십시오. 그래서 등록이 돼야 그 다음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권자 등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그 노력, 그 가장 핵심 노력인 유권자 등록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어서 그건 우리 한국 유권자들은 낯선 거죠. 우리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사무소 가서 뭐 쉽게 돼 있으니까요.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어쨌든 이제 중간 선거가 가까워오니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판세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한데요. 사실은 판세를 예측하기가 이번 중간 선거처럼 어려운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출렁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중간 선거는 중간에 벌어지는 선거니까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역대 한 3번 정도밖에 집권 여당이 못 이겼던, 그러니까 중간 선거는 구조적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죠. 그러니까 야권이 이길 수밖에 없는, 한국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이거는 뭐 공화당이 유리한 선거네 그렇게 생각했다가 중간에 또 판세가 출렁거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등장하고 중간 선거에 이 전직 대통령이 왜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뭔가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미국의 대법원 판결에서 미국 여성들에게 그리고 진보 진영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로비 웨이드라고 하는 낙태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이것은 끔찍한 어떤 위기감을 불러왔고 민주당이 결집했죠. 그래서 좁혀졌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지표들이 확 드러나면서 현 시점에서 나중에 또 어떻게 출렁거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았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미국 경제의 악화되는 상황을 봤을 땐 공화당이 아무래도 이제 유리한 상황 아닌가 해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거다라는 게 다수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예상이고요. 상원은 일각에서는 그래도 한석 정도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 현재 50대 50에서, 혹은 또 어떤 경우는 박빙이라서 예측이 힘든, 어떤 경우는 이것도 뒤집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혼전세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원의 공화당 우위, 상원의 혼전세,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하원은 거의 다 공화당 우위인 게 지금 대부분 전문가분들의 공통된 의견이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고, 중요한 상황까지 만약에 공화당이 양원을 다 장악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정책들 있잖아요. 이거 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이슈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이제 위협은 구체적인 정책 이전에 레임덕, 조기 레임덕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안 그래도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의 의문을 민주당 내에서 제기해 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중간 선거 때문에 다들 입을 다물었죠. 근데 만에 하나 상하원을 다 잃게 되면 본격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다른 대선 후보를 세우자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위기죠. 일단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정치 자본이 거의 은행의 잔고가 사라지는 거죠. 재선에 나와야 그 잔고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원을 비롯한 만약 공화당의 아주 극단적 트럼피즘 스타일, 큐아논 음모론을 믿고 그래서 선거 불복론을 믿고 선거를 부정한 민주당과 선거를 이제 조작한 민주당과 세계화주의자들은 말하기도 좀 아주 혐오스러운데요. 악마를 믿는 뭐 소아 성애자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원에 있죠. 마조리 테일러. 하원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죠. 근데 큐아논 음모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후보들이 선거 불복론이에요. 근데 그 중에 상당부가 당선된다?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바이든 탄핵론을 불을 지필 겁니다. 탄핵론. 예. 왜냐하면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하니까. 네. 바이든은 대선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극단적 그런 움직임까지 될 겁니다. 물론 공화당 지도부가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 하원 의장 1순위죠. 하원 의장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걸 바쳐온 사람입니다. 미국의 미합중국의 미래 이런 건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문의 영광인 하원 의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처음에 트럼프한테 뭔가 반대하는 척하다가 이제 트럼프한테 아부의 세월을 보냈죠. 근데 뭐 그 사람이 여기에 동조할지 아니면 대선을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동조를 안 할지 탄핵론은 왜냐하면 탄핵론은 역풍이 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일부 의원들이 탄핵론을 짚을 수 있습니다. 입법으로 보면 공화당도 중국 때리기 관점의 입법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사보타지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겠죠. 중국이란 존재는 이미 미국의 유권자들, 특히 보수 유권자들 속에서 하나의 약간의 악마화, 그 과거 소비에트를 악마화했듯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어떤 그 보호주의적 기조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서 벌써 지금 공화당에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네, 뭐 얘기 꺼냈더라고요. 지원 이대로 할 필요가 있냐. 예, 그러니까 이 공화당의 최근에 강해지고 있는 기류인 국수주의, 보호주의, 고립주의 이런 기류 속에서 우리 뭐 미국의 러스트펠트를 재건하자, 우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뭐 이런 어떤 종류의 담론들이 커진다면 상당히 이건 걱정이 되는 요소죠. 그러니까 국제 질서에서 이제 푸틴이 지금 이제 자유주의 국가들의 분열, 약화 이것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그것에 불을 끼얹어 주는 것이 되겠죠. 국내 문제, 국제 문제까지 보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중국에 대한 정책이 뭐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하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참에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이 못 되게 또는 공화당이 되도록 뭔가 좀 더 강력하게 유가에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이미 그 증거가 이번 중간 선거 때 아시지만 바이든 200만 배럴 감산한 거예요. 네. 예. 그거를 일각에서는 뭐로 비유하냐면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비유합니다. 미국에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게 10월만 되면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한 달 전만 되면은 이상하게 뭐 무슨 미사일 뭐 다른 나라와 국제 분쟁이 더 가속화되거나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면 북풍이죠. 근데 이번에 하나의 사우디의 행보는 북풍에 가깝다. 왜냐하면 바이든을 내 힘을 빠뜨려서 골탕 먹인 골탕 거죠. 먹여서 네, 네.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이 패배하면 당연히 레임덕이 올 거고 레임덕이 오게 되면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빈살만이 실제 그렇게 생각했는지 우린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또 하나의 북풍이다.
라고 보는 건데요. 중간선거 이후에 대선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기만을 바랄 테고 당선되기 위한 모종의 말하기 조심스러운데요. 뭐 비밀 거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2년 동안 유가를 $90 이상 혹은 또 $100 이상 이렇게 보내버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2년 동안 인기를 더 잃어버릴 거고 그러면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훨씬 늦출 수 있고 석유의 시대를 더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만 낙선시키면 빈살만 왕세자한테 훨씬 더 나은 미래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적절하게 얘기하신 게 이걸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게 사우디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화석 연료 산업 속에서 헤게모니를 혹은 국가 이익을 유지해야 되는 나라들의 운명이 지금 째깍째깍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고요. 더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소위 국가 차원의 주유소라고 비유되는 러시아죠. 그래서 일각의 미국의 에너지 학자 중에 어떤 분은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화석 연료 산업 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보면 푸틴은 화석 연료 산업에 근거한 그 러시아의 헤게모니를 좀 더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지연 전술이다. 혹은 그때 훨씬 더 헤게모니가 약화될 거에 대비한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 대한 점령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해석은 뭐 학문적으로는 좀 논쟁의 소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우디나 러시아나 기존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산업에 근거한 나라들은 이 바이든을 저지하는 건 사활적 이익이죠. 네. 자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뭐 이게 선거용 발언인지 아니면 진짜로 공화당의 가능성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면 감세를 추구할 거고 봐라 트러스처럼 밤새하니까 영국도 흔들렸잖아. 분명히 공화당 저렇게 잡으면 감세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하원을 다 장악하면 경제 정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제 우리 흔히 한국에 알려진 거와 달리는 의회 중심제 국가입니다. 의회의 힘이 특히 예산을 중심으로 한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하면은 무슨 제왕적 대통령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왜냐하면 트럼프의 그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상하원을 장악한다라는 의미는 무시무시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외교 그 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면 계속 안건은 딜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양한 그 기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공화당은 제가 이게 트럼프 2016년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 조금 오해를 받은 게 그러니까 공화당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이 심하다. 왜 이렇게 과격하게 비판을 할까라는 비판을 사실 쭉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서부터 강변하고 싶었던 게 지금의 공화당은 우리가 아는 공화당이 아닙니다. 제가 한때는 또 반대의 비판을 받았던 게 왜 이렇게 공화당을 좋아하는가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존 맥케인이라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자 고 대선 후보의 열렬한 팬이거든요. 근데 진보적인 사람은 보수를 좋아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러니까 오바마가 대선 캠페인에서 레이건을 그레이트 프레지던트라 그랬다가 그 좌파들한테 굉장히 공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레이건에 대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이건이 또 잘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공화당의 합리적 보수 혹은 리즈 체니처럼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강경하지만 그러나 미국의 공화국이라는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왕따를 각오하고 하는 행보 이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는 게 올바른 태도 아닐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이유가 리즈 체니 칭찬했다가 그 비판을 받았어요. 그게 왜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의 공화당의 주류는 자유주의적 세력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극단적으로 비판을 해도 모자랍니다. 아니 선거 불복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같은 테이블에서 민주주의를 우아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선거 불복론을 그만둬야죠. 이것은 민주주의의 게임의 규칙의 기본을 위배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 바이든이 경고하고 있는 거 이제 공화당 집권에 대한 경고는 사실은 그렇게 과장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공화당에 물론 아직도 일부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케빈 맥카티를 비롯한 지금 공화당의 주류 세력들은 예산안 합의 뭐 이런 건 그냥 미국 시민들을 인질 삼아 예산안 합의 안 해주는 건 그 일상이 될 거고요. 많은 부분에서 바이든을 레임덕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준하고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 아예 대놓고 금리 얘기를 하면서 압력을 넣더라고요. 예전에 연준한테는 그렇게 말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정말 마음이 급했는지 뭐 옐런 재무부 장관도 그렇고 뭔가 자꾸만 금리 결정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줄 만한 멘트들을 서로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정치 이벤트도 연준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만큼 이렇게 연준의 독립성이 과거와는 달리 좀 약화된 걸까요? 지금 미국의 정치 체제와 연준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트럼프 시절에는 연준의 팔을 비틀려 그랬죠. 그런 건 대통령이 직접 했죠. 네, 그죠? 네. 그러나 미국의 이제 자유주의 전통에서 연준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독립성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은 그에 대한 존중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옛날에는 뭐 이번에 민주당이 지면 이번에 공화당이 지면 뭐 4년 후에 뭐 다시 이기면 되지 하는 민주주의적 룰이 형성된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지금의 시대는 2016년서부터 이후의 미국은 한번 대선에서 지게 되면요. 결정적인 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이번 게? 2020년에 보셨잖아요. 1월 6일 날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의사당 난입. 의사당 난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도 불복하는 거지만 선거 결과에 무장 폭동으로 불복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선됐을 때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한, 대통령이 부릴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어떤 짓을 할지 명약 관할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나 일각에서 뭘 우려하냐면은 공화당의 합리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극단적인 세력들이 어떤 대통령 후보를 옹립해서 대통령이 됐을 경우 그거는 상상하기 힘든 그 시나리오가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도가 넘게 연준을 중간 선거 기간에 공격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기,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짧게 지적하자면 미국의 민주당 내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즉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의 보호주의가 팽배한 이유와 똑같은 건데요. 미국의 백인 중산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않으면 트럼피즘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보다 약한 자들을 위한 경제, 사람 중심 경제, 포용적 경제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그 피해가 가중된다라는 건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 끔찍하죠. 중간 선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대선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상원까지 다 지게 되면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 대신 선수 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번에 출마할 확률을 더 높이는지 낮추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대진표를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변수가 많아서요. 슈퍼컴퓨터를 돌려야 될 거니까 제 네. 지능으로는 이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만약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치명상을 입는다. 그리고 대거 당선된 사람들이 선거 불복론 주의자들이 많다. 그렇다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트럼프의 입김은 강화되겠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대선에 나오거나 혹은 대선에 나오는 신용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행복한 시즌을 누리는 거. 혹시 그 가운데 사법 리스크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게 또 하나의 변수. 그래서 제가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라는 게 복잡하군요. 갈란드 법무부 장관이 과연 기소 여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느냐. 만약 기소가 된다면 그 이후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리고 기소 여부가 한 가지 쟁점만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 재단, 조지아 주 선거 개입 이런 것 중에서 어떤 이슈가 가장 폭발성이 큰 스모킹건이 나올 것이냐. 이런 변수들이 다 얽혀 있죠. 근데 만약
만에 하나 트럼프의 힘이 약화되고 그리고 트럼프를 가지고는 대선에서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건 공화당 편인데 현재로서 미국 경제가 물론 다시 회복하겠지만 현재 공화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굳이 중도층한테 표를 잃을 트럼프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조금 안전한 배팅을 하자. 플로리다 주지사 르센터스나 이렇게 되면은 이 공화당의 지도부 내의 그 미묘한 판세 계산에 따라서는 트럼프가 약화될 수도 있죠. 그러면 덜 즉흥적인, 더 품이 있는, 더 정책적 마인드가 있는 그러나 덜 짜릿하지 않은, 덜 진정성이 있는 그런 트럼피즘의 후보가 나와서 승부를 볼 수 있죠. 민주당 쪽도 복잡하죠. 네. 만약 치명상을 입는다면 아마 민주당 내에 강력한 기운이 일어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록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 존경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전체주의와의 싸움일 수 있는 거니까. 네, 또 그리고 선거는 승리해야 되는 거니까요. 승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역대 어느 선거보다 이 선거는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글쎄요. 바이든을 주저앉히기 위한 강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스타일은 좀 에고가 강하신 분은 아니에요. 물론 바이든도 단점은 있지만 에고 중심으로 정치를 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트럼프와 다르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일정한 약화되는 입지나 이런 걸 생각하면 40대의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하고 이 정말 험난해 보이는 이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지금 바이든 쪽이 승리하느냐 그리고 치명상을 입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누가 승리하든 이미 세계 질서는 토마스 프리드만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미 평평하지 않는 시대로 진입했어요. 비행기에 비유하면 엄청난 기류, 난기류 속에서 우리는 운항을 해야 되는 시대. 이게 10년 지속될지 30년이 지속할지 제 지적 역량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난기류의 시대로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부 협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이 신냉전적 기운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헤게모니 싸움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경제 패러다임, 정치 패러다임 이 모든 걸 다 뒤집어야 됩니다. 일단 대한민국은요. 우리는 한 번도 다양한 불확실한 시나리오를 점검하면서 국정이 운영되고 시민사회가 개인이 살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비교적 확실했던 시대를 수십 년간 살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서부터는 어떤 난기류에 부닥칠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서부터는 모든 주체가 미래학적, 미래 시나리오적 DNA를 뼈에 각인시키고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대비가 돼 있나요? 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대비를 하는 것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앞으로 정말 이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전체가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희대 미래문명원 안병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ght.